안녕하세요. 오늘은 금강경에 물들다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이 우주적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거창한 주제죠. 근데 그 거창한 주제를 좀 소복하게 바꾸면, 우리 노스님 모시고 제가 수행할 때 기억을 해보면, 우리 노스님은 절대로 은행 거래를 할 때 폰뱅킹, 스마트 뱅킹 이런 걸 안 쓰셨던 것 같아요. 무조건 직거래 가서 현금 가지고 가셔서 통장 주고 찍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선호하셨던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 이 농촌 사회를 살았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산업화 도시 사회를 살았던 이 중장년층 아들, 딸들, 그리고 정보화 사회를 살았던 손자, 손녀들이 중첩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이 서로 달라서 좀 오해들이나 이런 게 많은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처음에 폰뱅킹 이런 거 나왔을 때 아마 못 믿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글로 들어가느냐. 이 중요한 돈을 직접 가져가야지. 이걸 뭘 믿고.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을걸요? 저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처음에 현금을 가지고 하다가 이제 뭐 폰뱅킹도 하고 스마트 뱅킹도 하고 그러다가 중간에 또 신용카드를 쓰기 시작을 했잖아요. 또 신용카드 쓰는 것도 안 좋아하셔. 근데 또 신용카드 쓰다가 요즘 뭐 써요? 카카오페이 쓰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뚝 떼면은 가져가. 이 얼마나 뭔가 불안정해 보이겠어요. 이거 의심이 생길 거라. 이게 뭐냐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렇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에서 돈을 벌고 돈을 집어넣고 돈을 뺏쓰고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처럼 공덕을 어떻게 생기고 공덕은 어떻게 저장이 되고 공덕을 어떻게 주고받고, 이런 시스템에 대한 원리가 없으면 불교 수행을 할 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업과 빅데이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빅데이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건, 이 빅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빅브라더에서 나온 단어예요. 빅브라더를 바탕으로 빅데이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라, 빅데이터라고 하는 단어의 뉘앙스에는 빅브라더의 뉘앙스가 숨어 있어. 즉, 한 곳으로 데이터가 몰리고 소유가 저쪽으로 넘어가고 그 소율에 따른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불자들은 최소한 그걸 알아야 돼요. 원래 무시일의 빅데이터는 쌓여왔어요. 이건 원래 이 자연계의 본성이라. 빅데이터는 최근에 구글이 만든 게 아니라 원래 빅데이터가 쌓이는 구조가 이 사바세계예요. 이런 시스템에 대한 원리를 알아야, 제가 아는 어떤 한 법우님은 진짜 이 빅데이터 너무 무서워해요. 얼마나 무서워하냐면, 핸드폰도 투지폰 쓰고요. 노트북 딱 있으면 카메라 항상 이렇게 닫아놓고요. 그 도청당할까봐 여기저기 막 조심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가 자기를 도청하고 자기를 지금 보고 있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독립군처럼 이 모든 첨단 기기를 안 쓰고 자기는 살아가겠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도청당해요. 누구에게 당하냐면 우주에게. 법계에게 어차피 CCTV 찍히고요. 어차피 도청당하고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어차피 마음까지 다 읽혀요. 우린 어차피 그렇게 살아왔어.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작은 것을 가지고 불안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업 그리고 빅데이터 한번 볼 건데요. 수보리론자가 이런 의문을 갖는 것 자체가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생기는 의문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장엄할 구토도 없고 반복해서 한 이야기죠.
제도받을 중생도 없다고 말씀하셨다. 없다 그랬나요? 실체가 없다 그랬나요? 예, 근데 작용은 있으니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걸 아직도 이해 지금 못하고 있어요. 수보리존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수보리존자가 보살들의 의심을 지금 대신하는 거예요. 수보리존자는 이 가르침을 듣고 집착이 끊어졌으나 뒤이어 생각한다. 중생도 국토도 익지 않다면 보시를 해도 복을 받을 수 없고 수행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복은 어떻게 받는가? 즉 무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허무병. 실체가 없으면 그걸 왜 추구하느냐? 아무 쓸모없는 거 아니냐? 할 필요 없다. 결론이 속마음이 이거예요. 복 못 받으면. 수행해봐야 공덕에도 실체가 없으면 공덕 못 받는 건데 그러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무임금 노동은 할 필요가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한번 복습해보죠. 정말 자주 이야기하는데 주체는 없지만 작용은 있는 거예요. 주체는 없지만 작용은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말한다라고 할 때 나라고 하는 건 환상이에요. 하지만 말하는 건 환상이 아닌 거예요. 말하는 작용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 나라고 하는 것이 환상이라고 했더니 말하는 것도 없는 줄 알아요. 나라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건 몸과 마음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나가 아닐 뿐인 것이. 그래서 언어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 내가 집었다가 아니라 손이 집었다. 훨씬 명확하잖아요. 내가 집은 게 아니라 손이 집은 거예요. 근데 이걸 모든 사람들은 손이 집든 발로 집었든 내가 집었대. 이 얼마나 부정확합니까?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입이 말을 했지.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주체는 없지만 작용은 있기 때문에 이 작용은 법계의 빅데이터로 저장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용이 업력. 작용은 업인데 그것이 흔적을 남기는 것 업력. 이게 빅데이터 아닙니까? 업력의 흐름이 남아있는 한 자아가 없는 게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윤회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 흐름이 남아있으니까. 그럼 이 흐름은 언제 끊어지느냐? 자아가 없다라는 걸 완전히 꿰뚫어 할 때 이 흐름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를 했네요. 하지만 반복해야죠. 주체는 없지만 작용은 있다. 이 문장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오늘 이런 업의 관계도를 공부를 할 거예요. 전부 하면 시간이 모자르겠죠? 정리를 했어요. 맨 마지막에 다시 볼 건데 이제 여기서는 먼저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업이라고 하는 단어. 업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업은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쓸 때 아이고 이놈의 업 때문에 이런 문장을 써서 이놈의 업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쓰니까 부정적인 뉘앙스처럼 느껴지지만 왜 그런 거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업을 많이 짓고 사니까 그 업의 작용이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아이고 이놈의 업 때문에 돈 벌었네. 아이고 이놈의 업 때문에 행운이 따라왔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소수라 그 백과사전이 아니라 국어사전에 이 활용 예시로 이놈의 업 때문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중립적이라고 하는 걸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업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행위가 업이에요. 제가 말하죠. 이게 업입니다. 제가 손을 움직이죠. 이게 업이에요. 이런 행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겠죠. 이게 업이에요. 제가 하는 말 듣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걸 업이라 그래요. 그냥 행위. 행위를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은 어떻게 되는가? 저장된다. 저장이 되면 이제는 업이 아니라 뭐냐면 업력. 업력. 업력.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업력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업장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정적인 업을 지으면 그게 장애로 다가와요. 업력이 업장과 같은 말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업 때문에 행운이 오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일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 그 자리에 나타나기만 하면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막혀있는 일들도 그 사람이 끼어들어서 인연의 꼬리만 딱 잡아주면 갑자기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공덕이 많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업의 장애가 아니라 업의 도움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업이 저장되면 업력. 자, 업력. 그래서 업력이 저장된 걸 선업과 악업과 무기업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선업이라고 하는 건 착한 거, 도덕적인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뭐 도덕률 가지고 따진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절대적 선이 있다.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탁상공론이고 부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거냐면 부처님은 천안이 있으시니까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과거도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행복한 일을 겪는데 뭐 때문인가 원인을 봤더니 어떤 특정한 행동 양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름을 붙여서 부처님께서 선업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즉 행복의 결과를 낳는 원인을 선업, 고통의 원인을 낳는 업을 악업이라고 이름을 붙이신 거예요. 근데 무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주 특이해요. 아라한들은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아라한들은 과보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해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과보를 안 받는 게 아니라 과보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무기업이라고 하는 단어의 비밀이 있는데 이 무기업은 뭐냐면 의도가 강하지가 않으면 그 업은 씨앗은 씨앗인데 힘이 약한 씨앗이라. 그러니까 비실비실한 씨앗이에요. 그러면 물을 아무리 주고 햇볕을 줘도 이 친구가 싹을 틔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힘없는 업을 무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은 아주 강력한 의도가 작용을 해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를 하는데 아주 청정하고 선한 마음으로 보시를 하면 선의 힘이 강한 겁니다. 근데 이걸 주면서 여기다 칼날을 숨겨놨어. 배라 그러고 아주 나쁜 마음을 딱 먹고 딱 칼날을 숨겼어. 웃으면서 칼날 딱 숨겨놨어. 이런 건 악업인 거예요. 이 안에 의도가 악하니까. 근데 이 의도는 누가 갖냐면은 나라고 하는 관념이 같잖아요. 아라한들은 자아의식이 없으니까 행위를 하기는 하는데 내가 한 바가 없으니까 업의 과보를 낳을 만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무기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무기업을 잘 이해를 해야 금강경 속에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되 설법을 한 바가 없고 줬대 준 바가 없고 말했대 말한 바가 없고 걸었대 걸은 바가 없다.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하되 구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전부 무기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무기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잘 이해하면 나머지가 풀립니다. 무기업은 나중에 또 하고요. 이것까지 하면은 졸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는 나중에로 넘어가고 일단 중요한 업이라고 하는 건 중립적이다. 그냥 아주 담백하게 행위. 이것이 업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저장된다. 그것이 선업, 악업, 무기업의 종류로서 저장된다. 빅데이터의 내용은 결국 이거 아닙니까? 선업, 악업, 무기업. 이렇게 본래 저장되는 것이 이 세상이다. 이걸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것은 저장된다. 어디에 저장될까요? 그렇죠.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요즘 세대는. 요즘 세대는 구글 아니면 페이스북이지 뭐. 데이터 괴물.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 셋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 그래서
이 빅브라더에게 저항하는 독립군들,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런 분들은 이 카카오를 막 악의 축이라고 막 생각을 하고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페이스북이 이 세상을 지배할 거다, 뭐 구글이 이 세상을 지배할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은 구글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훨씬 광범위하게 저장되는 건 아레아식에 저장이 돼요. 이 아레아식에 대해서는 불교 심리학, 유식을 공부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마음이라 그러면 그냥 뭉뚱그려서 마음이었어요. 이거를 그냥 조금 체계화시키지 않고 구분해서 쓸 때 심, 의, 식으로 단어를 나눠서 쓰기는 하셨어. 근데 이거를 명칭을 다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명칭과 역할과 특성을 구분을 해가지고 심리 체계를 쭉 세운 게 유식학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심의식 중에 식이라고 하는 건 상대를 요별, 인식해가지고 구별하는 능력, 아는 능력이죠. 이런 능력을 식이라고 하고, 근데 그 아는 능력을 자아가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자아의식을 의라고 하고, 그리고 이런 마음의 행위들과 말하는 행위들이 전부 마음에 저장이 되는데 저장되는 특성을 심이라고 한 거예요. 그 심을 유식학에서는 아레아식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나요? 해석하면 쉬워요. 아레아식, 창고라는 뜻이에요. 저장식, 저장이 되는 저장식. 예. 요즘 청년들 말로 하면 구글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를 몇만 평, 몇십만 평, 막 몇백만 평씩 짓대요. 그만큼 전 세계 사람들이 저장하는 데이터가 엄청난가 봐요. 근데 그것보다 더 고성능으로 저장하는 게 아레아식이라 몇 테라바이트짜리 외장하드 필요 없어. 테라바이트 이런 개념 다 필요 없이 그냥 저장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구글에서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건 마음의 아레아식이 본래 이 세상의 정보들을 저장하는 것에 비해서 얼마나 다운그레이드 버전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흉내낸 건데 성능이 엄청나게 뒤떨어지는 거라. 아인슈타인 이야기 했잖아요. 빅뱅이 일어나는데 그 빅뱅이 일어나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에너지, 이건 뭐냐면 이 우주를 펼쳐낼 수 있는 폭발되는 에너지 있죠. 이 에너지가 한 점에 있대요. 이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왜 한 점에 있을 수밖에 없냐면 그 한 점에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게 지금 저장된다라고 하는 우주적 시스템입니다. 왜 한 점 속에서 우주가 펼쳐져 나올 수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우주의 데이터가 여기 없으면 펼쳐져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서 나와? 한 점의 공간을 작은 최소 단위도 차지하지 않는 사실은 한 점, 극미라고 하는데 그 극미 티끌만한 곳에 이 우주의 모든 데이터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짜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항상 저만 재미있을 수 있는데 진짜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자면 요즘에 새로운 통신 방법이 생겼어요. 과학자들이 진짜 신경 써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통신 방법이 있어요. 진짜 신경 써가지고 하는 통신 방법이 있는데 그 통신 방법이 뭐냐면 양자통신이에요. 양자통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양자의 특성을 활용해가지고 서로 통신을 정보를 주고받는 건데 이 양자의 특성은 뭐냐면 비국소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국소성,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우주 반대편까지 동시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차 없이. 공상과학 영화, SF 영화에 보면 저기 블랙홀에 빠져들어가기 전에 저 블랙홀에 막 빠져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가 위험한 그 순간에 엄청난 광년이 떨어져 있는 이 우리 우주에 있는 지구에다가 통신을 보내잖아요. 그게 왜 가능한가? 물리적으로 정보를 쏘는 게 아니라 비국소성, 양자를 통해서 양자통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자통신의 핵심 원리는 뭐가 있냐면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핵심 원리가 있어요. 양자라고 하는 기본 요소는
두 가지 양자가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접촉을 하면 서로 얽혀요. 그래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여기에 전달하는 정보를 동시에 저기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둘이 한 번만 딱 접촉을 했어요. 양자고 양자라. 왜냐면 양자로 이루어져 있고 양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한 번만 딱 접촉해도 집에 대전에 갔어요. 근데 내가 이빨을 닦으면 이빨 닦는 정보가 동시에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동시에 전달되는 거예요. 다만 자아의식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그 정보를 못 볼 뿐이지. 이 우주의 시스템이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그 현상을 발견하면서 물리학자들은 좀 더 명약관하게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우주가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이것이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이 친구랑 한번 접촉을 했어요. 그럼 제가 일어나는 일, 제 마음이 이쪽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쪽에 전달이 되고 끝이냐? 그게 아니라 나랑 경혜버부는 접촉이 한 적이 없는데 경혜버부랑 둘이 접촉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동시에 이쪽으로 전달됐어요. 그럼 이쪽에도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럼 경혜버부한테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직감적적으로 만물은 접촉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만물에게 동시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서 설명을 했던 게 제석천왕의 그물 인드라망입니다. 하나의 그물코에 모든 여의주가 동시에 비치잖아요. 이게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물리학 용어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은 저장돼요. 어디에 저장되냐면 사실은 어디나 저장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고성능인 거라. 엄청난 땅을 매입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성능만 좋아진다면 양자 얽힘과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이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하면 그냥 이 공간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 공간이 USB가 되는 거예요. 이 공간이 몇 테라바이트 이게 아니라 무한대 용량의 USB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저장된다. 어디에? 어디나. 어디에가 아니라 어디나예요. 그냥 어느 곳에나 저장된다. 왜 공덕이 필요한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저장되면 사실은 명료버부도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명료버부는 이미 일체지라. 일체지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잠재력이라고 하느냐? 모든 것이 저장되는데 자, 구글 데이터 센터에 있는 데이터에 우리가 접근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수행은 왜 하느냐? 공덕이 있어야 빅데이터,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빅데이터에 접근할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요즘에 무슨 심리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무의식을 본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표현할 필요가 없이 자기에게 저장된 업의 정보들을 자기가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유관 천안 그랬잖아요. 천안. 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느냐. 얘기했던 것처럼 삼매가 깊어지면 권한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1단계 정보, 2단계 정보, 3단계 정보, 4단계 정보 점점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언제까지 불교를 어렵게 할 거예요. 아이들하고 할 때는 좀 쉽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청년들도 이런 내용이 어렵잖아. 아이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이들한테는 게임으로 좀 만들어줘야 돼. AR 딱 쓰고 수행을 몇 단계 하면 데이터 몇 단계 정보 권한이 열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게임하다 알게 해줘야 돼. 게임하다가. 그러면은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호호 하다가 유식을 우리보다 잘 알게 되는 거라. 이런 게임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요? 만약에 21세기에 붓다가 오셨으면 프로그래머가 되셨을 수도 있어요. 방편으로 프로그래머가 돼서 아주 멋진 AR 게임, 가상현실 게임, 그 안에 들어가는 이 프로그램 짜는 작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이디어, 인사이트를 주셨겠죠. 웹툰 작가가 되셨을 수도 있어요. 그림 그리는 작가 말고 스토리 작가. 이렇게 그려라.
그러면 이 세상의 진리를 재밌게 표현을 하는 거죠. 왜 세계적으로 이런 부처님 같은 분이 안 나오시느냐 이거예요. 근기에 맞는 문화설법을 해야 되는데 좀 쉽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원문 볼게요. 수보리요.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이러한 인연으로 많은 복덕을 얻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이 이러한 인연으로 매우 많은 복덕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문장 자체만 놓고 보면 보시공덕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안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보시를 많이 해라 이거예요. 어차피 들고 있어봐야 다 뺏길 거. 나눠주는 연습을 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나의 열반에 도움이 된다. 공덕이 된다. 이게 문단 자체만을 놓고 보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단 말이에요. 무주상 보시 아니면 보시 안 해야 되는 줄 알고, 법보시가 더 뛰어나니까 재보시는 자꾸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금강경은 그렇게 불교의 경제를 망치는 경전이 아니라 그 오해 때문에 불교의 경제가 망쳐져 버린 거예요. 금강경은 보시를 많이 하라고 자비로서 권선하는 경전이지, 재보시는 우스운 거다, 재보시는 저급한 거다, 무주상보시 아니면 하지 마라,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게 말할 거면 금강경의 수행을 무주상 보시라고 안 했을 거예요. 보시를 강조하고 보시의 수승함을 인정하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재보시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뒤 문장의 문맥을 놓고 보면 이 문장이 왜 나온 거냐면,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공덕이 어떻게 보답으로 돌아오는지 시스템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 모든 업들, 행위들, 공덕들, 선업들, 수행들은 저장돼서 공덕이 되어서 나에게 되돌아온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없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저장되는 것도 없다고. 사실은 아레아식의 실체도 없거든요. 아레아식도 실체가 없어요. 또 저장되는 공덕의 실체도 없어요. 실체가 없다고 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고 수행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모든 게 저장됩니다. 부담스러운가요? 그럼 잘 못 산 거예요. 모든 게 저장됩니다. 안심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잘 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플러스 잔고가 많아요. 그럼 저장되면 좋겠어요? 없어지면 좋겠어요? 근데 자기가 마이너스 통장만 있어요. 그럼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장되면 좋겠어요? 안전하게 저장되면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산 사람은 모든 것이 저장된다라는 게 안심으로 다가오고, 못 산 사람은 모든 것이 저장된다라는 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건 모든 것이 저장된다라고 하는 중립적 진리, 이 우주적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내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불자들은 어차피 잘 살잖아요. 많이 베풀고 보시하고 도덕적으로 어차피 살지 않나요? 어차피 진리대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뭘 걱정해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전부 아시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살았던 거 알아요. 그래서 은연중에 가피를 주실 겁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미래를 걱정해요? 그건 못 산 사람들이나 걱정하는 거라. 아레아식과 아타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자,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건 주체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의 명칭이 아레아식이에요. 자신의 업이 막 저장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업을 나라고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업이 저장되는 마음을 아레아식이라고 부르고요. 해탈을 해버렸어요. 자아가 사라졌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아라하는 업을 짓는다 그랬나요? 안 짓는다 그랬나요? 안 짓는다고 안 했잖아요. 업은 업이지만 무기업을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과보가
맺혀질 힘이 없을 뿐이지 업은 저장돼요. 아라한이 돼도. 그래서 업이 저장되는 건 아라한 되면 끝난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라한이 되고 나서도 계속 저장돼요. 부처님 되면 저장될까요? 안 될까요? 부처님 돼도 저장돼요. 이게 이 우주의 시스템이라. 그래서 아라한이 되기 전에 업이 저장되는 마음을 아레야식, 아라한이 되고 부처님이 된 다음에 업이 저장되는 마음을 아타나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야식은 개인적이라, 아타나식은 비개인적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타나식이 돼버리면 더 이상 내 업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법계가 하나고 이 법계에 저장되는 그 시스템에 통합되어 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레야식은 외장하드, 아타나식은 구글 데이터 센터. 다시 보죠. 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에 접근을 하든 분명히 모든 건 저장되는 걸 피할 수가 없고 필연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잘 살면 그만 아닙니까? 잘 살면 그만이지. 잘 살다가 못 사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악습이 남아서 좀 못 사는 순간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책임지면 그만이지. 자꾸 빚쟁이처럼, 빚쟁이 도망다니는 것처럼 그거 도망다니려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라. 악업의 과보가 오면 책임지고 소화하면 되지. 불자들의 태도는 이래야 돼요. 그래야 당당하게 걷죠. 무서워가지고 자꾸 이렇게 오나오나 두리번거리고 맨날 노이로제 걸릴 것처럼 막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내일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나. 그렇게 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선업을 많이 지으면 미래가 기대가 된다. 야, 이 공덕의 가보가 나에게 어떻게 올까? 부처님께서 이걸 알아주셔야 되는데 이 세상에 기록된다니 안심이다. 그러다가 악업을 좀 지었다? 책임지면 되지 뭐. 내가 과보 받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있어야 보살들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기꺼이 악업을 짓는 것도 감수하는 겁니다. 서산대사의 태도가 그랬죠. 서산대사가 나라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갈 때의 마음은 이 악업은 악업이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신 게 아니에요. 그런 이 졸장부가 아니라 그렇게 합리화하고 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한 파괴라고 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업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걸 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을 구제해야 되니까 내가 이 악업의 과보를 감당하고 지옥 가겠다. 그 각오로 전쟁에 나가시는 거예요. 전쟁에. 그래서 막내 하나는 남겨뒀잖아요. 우리가 다 나가도 너는 청정해야 된다. 그래야 법맥을 이으니까. 그래서 하나 남겨두고 나가는 겁니다. 아니까. 이것의 과부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렇게 알면서도 그것을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 보살의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건 이렇게 업에 대한 명확한 시스템적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좀 되세요? 잘 살면 돼. 뭘 걱정을 해요. 못 살았으면 책임지면 돼요. 이것을 뛰어넘어서 청정해지면 무기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말했어도 말한 바가 없고 했어도 한 바가 없는 거예요.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삶, 무기업. 그래서 죽음의 염라왕들이 깨달으신 분들이 오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나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할 게 없어. 재판할 흔적이 없어요. 그냥 청정한 분이라. 그래서 일어나서 공경하고 예배해서 나도 공덕을 좀 받아야 되니까. 아, 잘 가시라고. 아, 예, 데려가실 거면 저희 인연 있는 분들 데려가시라고.
지옥고 받아야 되는데 인연 있는 분들 데리고 가시라고. 이렇게 맨으로 보고 있다가 인연 없는데 쫓아가잖아요? 그럼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잡아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청정하게. 그 다음에 이 공업과 불공업의 분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공덕과 복덕을 구분하는 방법인데 나중에 이제 미뤄두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요거까지만 가보죠. 그래서 금강경 속에서 제보시, 목숨을 보시하는 건 유의업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항상 무의업, 법보시가 수승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구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유의업은 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재물을 보시하고 내가 내 목숨을 보시하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저열하다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금강경은 엄청 수승하다. 많이 해라. 공덕이 된다. 수승한 공덕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법보시라고 하는 항목이 있다 이거예요. 진리를 보시하는 건 무의, 함이 없는 것, 자아가 사라지는 것, 무상으로 나아가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무의보시, 무의업, 무의공덕은 진짜 수승한 공덕을 낳는다. 그 진짜 수승한 공덕이 뭐냐면 바로 불가사의. 불가사의는 유의공덕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게 불가사의가 아니라 그냥 이분법적 생각을 뛰어넘어 있는 것, 인식체계가 완전히 바뀐 거, 불의의 인식으로 완전히 바뀐 거, 그 인식은 이분법으로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사의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고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는다. 금강경을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건 금강경은 무의의 가르침을 담고 있고 무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주 강조를 하기를 제보시와 법보시는 사실은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항목 자체가 완전히 달라서. 비교는 뭐끼리 하는 거냐면 유의끼리 하는 거예요. 무의는 원래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보시보다 법보시가 수승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엄밀히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안 맞아요. 제보시와 법보시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듣고 있는 보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보살들은 제보시 공덕을 바라지 않고 있거든요. 뭘 바라고 있냐면 무의 공덕을 바라고 있거든요. 그럼 그들의 취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보시보다 법보시가 뛰어나다라는 말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는 유의공덕과 무의공덕은 다른 겁니다. 완전히 항목이 다른 거예요. 유의공덕을 많이 지으면 잘생겨져. 목소리도 좋아져요. 그리고 똑똑해져요. 돈도 많이 법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도와줘요. 건강해져요. 소원이 잘 성취가 돼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네. 무의공덕을 짓잖아요? 그럼 그냥 깨달아요. 이 꿈속에서 잘생겨지거나 부자가 되거나 관계가 좋아지거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꿈이 깨버려. 꿈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버려요.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항목인 거예요. 어떻게 꿈속에서 뭐가 더 좋은지와 꿈을 깨는 것을 비교를 해요. 오늘 업과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DNA 전문가가 우리 군종장교들, 법사님들만 딱 모셔놓고 하는 결론이 그 얘기더라고요. 자기가 보기에는 앞으로 20년 안에 이 DNA 기술이 발전된 것이 사회에 실질적으로 쓰이기 시작을 할 건데, 그러니까 항상 기술은 훨씬 많이 발전해 있고 사회에 적용되는 건 좀 늦어요. 근데 이 DNA 분석 기술이 활발하게 쓰이기 시작하면 자기가 보기에는 첫 번째, 종교는 사라져 갈 거래요. 왜냐하면 종교인의 실태가 드러나니까.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리한 종교는 불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니까 스님들이 무슨 뭐 재산이 있네 없네 아니면은 뭐를 했네 마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래도 24시간 추적해서 누가 제일 청정한가 보면 당연히 스님들이 제일 청정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스님이 무슨 뭐 집을 가지고 있다, 뭐 차를 가지고 있다, 뭐 재산이 있다 없다, 뭐 떡볶이를 먹었다 안 먹었다 이런 거 가지고 언론에서 막 비난을 하지만 그건 완전히 전부 오픈하지 않았을 때의 일인 거예요. 완전 전부 오픈해보자 이거예요. 한번 전부 24시간 생각까지 말, 행동, 생각 그 모든 기록 한번 전부 오픈해보자 이거예요. 누가 제일 청정한가? 그 DNA 전문가는 당연히 스님들일 것이다. 그래서 그 과학자가 물리학자, 과학자란 말이에요. 그 과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20년 뒤에 자기가 보기엔 한국에는 불교만 남을 것 같대요. 모든 것이 오픈된 세상 속에서. 종교가 줄어들지만 그 속에서 불교만 남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내더라고요. 그 사람의 의견이 부처님 의견은 아니죠. 그러니까 진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이 있다. 그러니까 이 의견 속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데이터가 공개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뭐 공개해버리면 되지. 못난 게 있으면 좀 혼나서 고치고 원만해지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바라는 요구가 있으면 좀 들어주면 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를 내보여서 자기를 청정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할 수 있다면 그걸 뭘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부처님한테 다 들켰는데 아무리 숨겨봐야 다 부처님한테 들켰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서 떳떳한 수행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런 빅데이터의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이 공개되는 세계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자. 이런 방향성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금강경 많이 읽으시고요.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